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024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오늘 총선 그리고 지역순환 경제 네트가 이번에 총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강점을 두고 준비했던 순서입니다. 제3부 토론회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3부 토론회를 오늘 이 토론회 전 순서의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한영석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님을 모시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에서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한영석이라고 합니다. 큰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줌으로도 참여해 주신 고객분들이 화면처럼 많이 계신데 열기가 아주 부럽네요. 전 시간에 그 지순넷이라고 하는 통일했고, 원래 하이라이트인데요. 우선 거기 순서가 있더라고요. 자전에게 역할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을 듣고 김종민 공동대표님 인사말 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상황이 사실 앉아서 인사말을 드려야 되는데요. 죄송해서 저는 화면은 좀 이상한 거는 일단 일어섰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근황경제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바쁘신데 민주진보 정당들에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좀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참석을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총선 오늘 토론회가 제가 볼 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순환 경제 네트워크 한 2년, 만 2년 좀 넘게 활동을 해오면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볼 때 이 괴물과 같은 이 서울을 어떻게 바꿔낼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독점 재벌 그리고 권력의 심장부 이 서울에서 드디어 지역순환 경제에 대한 발신을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정당에 관계 계시는 핵심 정책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다 모인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자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순환 경제 전국 네트워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다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총선에서 오늘 참가하신 정당에서는 큰 성과를 아마 낼 거고 아마 큰 복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하여튼 큰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순환 경제 저희 네트워크 활동과 운동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큰 성과를 내는 그런 24년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도 사실 지금 지역 소멸 이런 위기의식을 사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사실은 실패했고 그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자의 범위에서 이제는 지역 소멸까지 되는 이런 시기에 사실 지역이 망하면 서울도 망합니다. 사람과 돈이 서울로 지방에서 몰려들 때 서울이지 그거 끝나면은 서울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지역순환 경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순환 경제 운동과 지역순환 경제에 대한 좀 더 제도화 되는 과정을 앞으로 밟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일어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행이 어려우니까. 네, 김종민 공동대표께서도 이렇게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일일이 다 호명해서 인사 드리는 게 인사인데 너무 많이 계시니까 저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안재와 토론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전통을 하는 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도 최근에 칼플라이 사용연구소에서 다양한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직전에 인구 증가과 관련돼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대학사에서 인구 소멸과 중앙 경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을 다시 느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각 정당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토론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에게 가장 역할을 맡긴 이유는 시간자리 잘하라고 가장 맡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발제는 양준호 교수께서 30분 가량 주실 예정이고, 각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은 각 10분입니다. 한 50분이 준비해준 자료가 엄청 많긴 한데 아쉽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플로우랑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총 시간은 저희 6시 반까지 계획적입니다. 시간이 조금 진행되긴 했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이 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한번 우리 양준호 교수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인천대학교 양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한 2주 동안 후두염을 좀 앓다 보니까 이게 뭐 염증은 다 나았는데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많이 답답한데 들으시는 분들은 오죽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뭐 발제자이고 동시에 이 지역순환경제적인 네트워크의 또 주최측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6개의 정당의 특히 중앙당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시는 분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뭐 정치적으로 가장 지금 많이 바쁠 때인데 이렇게 또 학습 그리고 또 정책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셔서 저희 지역중앙경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저 개인도 아주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이제 발제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이 하드 카피를 같이 보면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30분 동안 이 지역순환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30분 내에 이게 정리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좀 총론적으로 그리고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순환경제전국 네트워크는 명명법에서도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겠지만 전국적인 네트워크,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좀 리버럴 또는 레디칼한 그런 어떤 지역운동을 펼치는 것들, 특히 경제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대안을 이제 모색하고자 하는 전국 각 지역의 이제 지역운동가들의 연합인데요. 가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 소멸, 특히 지역 경제의 피폐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위기적인 어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을 대안적인 이런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이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김종민 지역 순환 경제적인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독점 자본 운동이라고 하는 점을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서울을 제외한 여러 각 지역이 피폐화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장, 이 경제 발전 동력들을 서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빼앗겨버리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 바로 지역 경제 피폐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 지역의 자의에 의해서, 로컬의 자의에 의해서 이런 어떤 이 발전 동력들을 서울로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일국 한국 자본주의 내에서의 어떤 독점 자본의 공간 전략에 의해서 이른바 피동적으로 수탈적으로 사실은 지역 발전 동력들이 서울로 다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각 지역에 계시는 대형 독점 이 유통자본이죠.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형마트 전부 현지법인화 되어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본사가 있는 지역, 서울로 다 이른바 헌납하죠. 상납을 할 수밖에 없죠. 한때 산업의 도시 또는 뭐 대기업의 도시라고 불렸던 울산, 그 다음에 거제도 한번 보십시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서울로 다 이 본사가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판교로 다 이 본사가 이제 현지가 아니라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쪽으로 다 옮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창출되는 수익이 전부 서울로 다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바꿔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의 공간 전략에 의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간 전략에 의해서 우리 한국 자본주의 내에 어떤 여러 각 지역의 어떤 경제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특히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다. 바로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인하는 것이 바로 지역 경제의 피폐와 지역 소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각 지역의 경제를 떠받쳐야 할 어떤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기업의 어떤 수익뿐만 아니라 인구가 서울로 다 집중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도 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어떤 이 조달력, 이른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재에 대한 어떤 조달력도 그 지역 안에서 순환되지 않고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동력들의 누수 현상에 의해서 지역 발전을 떠받쳐야 할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작동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화 그리고 지역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지역 경제를 핍체하게 했는지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른바 대기업의 공간적인 어떤 이 전략, 수익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공간 전략이 제일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의 그 대형 상업은행들 어떤 그 교육자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상업은행들의 자금의 108%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없는 돈을 빌려가지고 이른바 수익이 되는 돈이 되는 곳에 이른바 투자 및 융자를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11월 달에도 이 토론에서 제가 좀 강조를 했던 통계였는데 광주 전남 지역에 가는 그 지역 경제를 금융적인 어떤 측면에서 떠받들고 있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이라고 하는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2,600억 원 정도 올렸어요. 근데 2,600억 원 중에서 68.72% 이른바 70%가 다 그 수익이 JB금융지주라고 하는 곳으로 다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JB금융지주가 어디냐면 광주 전남도 아닌 바로 위에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이른바 금융지주그룹이고 이 금융지주그룹들이 투자를 했던 것에 대한 배당 수익으로 광주 전남에 재투자되어야 할 돈들이 다 전북 이 JB금융지주를 통해서 유출되고 많은 거죠.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는 저는 이제 지역경제연구자로서 제주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가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물리적 또는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에 의해서 가능한 어떤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 동력들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좀 순환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인식을 했었는데 제주도 내에서 가장 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제주은행. 근데 재미있게도 제주은행이 제주에서 이른바 금융 비즈니스를 통해서 창출하는 수익의 약 한 75%, 그럼 80%가 이른바 그 금융지주 위에 이제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로 다 빨려 나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퍼센테이지는 한 7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제주은행이 지역밀착은행으로서 정말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지 실제로 대기업의 공간전략, 바꿔 말씀드려서 제주은행을 독점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신한금융지주고
그곳에서 제주은행이 지역 밀착형 금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굴로 벌어들인 그 수익은 고스란히 이른바 배당 또는 어떤 투자 관계에 의해서 신한금융지주로 다 빨려들어가. 해서 그 제주도 지역에 재투자되었다라고 한다면 제주도의 어떤 경제 발전 동력은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수익은 지역 밖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어떤 외부 유출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 자체를 이른바 대출을 한다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이른바 시드머니 자체도 지역 안에서 재투자하지 않고 이른바 수익처를 골라서 서울에 또는 뭐 상하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매칭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지역 경제를 떠받들어야 할 자금의 대부분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제가 좀 곧잘 예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남동공단에 이런 볼펜을 만드는 공장이 한 4군데가 있어요. 최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펜 공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부 조달 중간재가 뭐냐면 스프링. 그 외에 뭐 볼펜 심 같은 경우에는 볼펜 이 공장들이 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요. 그런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프링 특화 기업들로부터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인천의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 스프링을 조달하냐면 충북 제천하고 경기도 평택입니다. 이 재밌게도 엄청난 이른바 스프링에 대한 어떤 그 조달력이 지역 밖으로 새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엄청난 화물 트럭에 스프링을 실어서 굳이 뭐 가까운 데서 순환될 수 있는 어떤 그 산업연과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북 제천에서 남동공단으로 수송되게 되고 이른바 경기도 평택에서 인천 남동공단으로 수송되게 됩니다. 이른바 전체적으로 생태 발자국 자체를 크게 늘리는 이른바 그래베 트랜잭션 코스트가 사회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조달력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의 어떤 그런 완결적인 어떤 산업 연관 자체를 훼손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는 여러 크고 작은 앵커 기관들이 있습니다. 앵커 기관들 우리 경남 진주에서도 지금 정의당 우리 김영국 위원장과 계시는데 진주에 가면 경상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거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꽤 큰 대학인데요. 그 대학의 병원이 굉장히 큽니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 병원보다 큽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경상국립대학에 이제 부설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이 1년에 특히 그 병원 하면 여러분 그 입원병동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세탁 수요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탁 수요. 그러니까 뭐 의료진들의 어떤 옷 세탁, 그 다음에 병실 이런 어떤 뭐 이불 그죠? 그다음 베개 이런 세탁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라는 데가 바로 이 큰 대형 병원인데 재밌게도 경상국립대학의 병원에 이 세탁 이 발주액 자체가 1년에 약 한 180억 정도,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규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진주 안에 그 대형 세탁을 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세탁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는 세탁업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로 위에 있는 대구의 대형 세탁업체가 옷을 그대로 독점적으로 발주한다. 이 말씀, 수주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경남 진주는 적어도 앵커 기관들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180억, 200억의 이른바 지역 살릴 수 있는 이 동력 자체가 대구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 내부에 있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이 다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역을 떠맡들고 있는 앵커 기관들이 공공적인 어떤 커먼즈로서의 이 발주력 또는 조달력 또는 고용력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어떤 자산들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 있는 주체들, 사업 주체들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수요자들에게 매칭되지 않고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지역 경제를 피폐화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좀 드리자면 지역 안에서 이른바 구축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구축되어 있는 여러 부들, 웰스 이 부들 그러니까 기업의 종합력 그리고 기업의 수익들, 독점 자본의 수익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용력 등등 그리고 은행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이 금융 자금들 그리고 또 은행의 어떤 그런 수익들 이런 것들이 지역주의적으로 바라볼 때 지역의 하나의 중요한 커뮤니티 웰스인데 이것이 그들의 공간적인 어떤 축적 전략에 의해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들의 어떤 부는 더욱더 집중되고 반면에 지역은 계속해서 피폐가 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지역경제의 위기, 지역경제의 어떤 피폐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는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해왔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실정적인 그러니까 실정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할 어떤 여러 중요한 사실들과는 완전히 괴리된 채 주로 대기업 유치 만능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빠져 있습니다. 대기업만 유치하면은 지역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지역 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이른바 공간 전략에 의해서 지역 경제가 피폐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기는커녕 대기업의 자회사들 또는 백오피스 같은 이런 어떤 공장들, 분공장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지역 사회의 이 지자체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경로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충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GRDP가 우리 한국에서 GRDP 성장 퍼포먼스를 보면 거의 탑 오브 탑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특히 천안 아산 쪽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등등 삼성 이 SDS죠. 이런 어떤 독점 자본들의 분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GRDP가 굉장히 크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안에서 창출된 대기업 경제에 의해서 창출된 GRDP의 약 80% 이상이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도에 35조 원 이상이 지역 밖으로 특히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대기업들의 수익이 대기업으로 환원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조금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었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당선이 확정된 광역자치단체장이 전북도지사였어요. 전북도지사에게 방송사 3사가 이 공동으로 인터뷰를 당선 소감을 물으면서 앞으로 전북을 어떻게 경영하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대기업 5개를 유치하는 것을 지상과정 설정하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과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비실정적인 문제의식이고 허구적인 것에 그한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지자체는 그만큼 속수무책이었다. 지역 경제가 왜 피폐화되고 있는지, 지역 경제에서 무엇이 이른바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누수 현상과 그런 어떤 우회 유출 현상의 근원은 무엇인지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일반화되어 있는 총선 국면에서도 또 지방선거에서도 그냥 18번으로 이런 각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기업 유치 만능론 이것에 대한 이른바 실정적인 접근과 비판적인 어떤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로 대형 토목공사인 도시개발을 주로 이제 많이 기초로 내걸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인천하고 인천공항 사이에는 여러분 큰 대교가 있잖아요. 인천대교가 있습니다. 그 인천대교를 그때 공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됐을 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쌍수 들고 막 환영했어요. 인천광역시는 이런 인천대교 같은 것들을 건설하면서 지역경제에 파급될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그냥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쌍수 들고 환영을 했죠. 인천에 있는 육교란 육교에는 전부 다 그냥 인천대교 이꼴 뭐 지역경제 살리는 뭐 유일한 대안 뭐 이런 식의 이런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인천대교 이름 잘 알다시피 삼성 물산 건설 부문하고 대림 건설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독점적인 발주를 했습니다. 저런 어떤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400억 이상 자본금 규모가 되는 독점적인 어떤 건설 자본들이 이런 수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는 오늘 부산에서 몇 분 많이 오셨는데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가 한 15조 정도 될 겁니다. 전체 24시간 해상 신공항을 만드는 겁니다요. 15조 정도 되는데 엄청난 이런 거 이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다 이제 그걸 독식하느냐면 자본금 400억 이상의 이런 건설 독점 자본들이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를 다시 벌리자면 그래서 당시 인천대교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삼성물산 건설부문하고 그다음에 대림 건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독점적으로 수주를 했는데 지역 경제의 어떤 파급은 거의 제로에 불과했다. 왜? 삼성건설 그 컨소시엄이 맺고 있는 이른바 건설업에 있어서의 하도급 관계는 기존의 어떤 외부에서 구축되어 있었던 하도급 관계 그대로 들어오지 인천광역시의 발주를 받았다고 해서 인천 내부의 이른바 건설회사와 내부 거래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엄청난 이른바 도시개발에 소요된 어떤 부유 자체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의 도시개발 역시 지역경제에 아무런 이른바 기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팩트이고요. 실증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가 대응이 정책적으로 그동안 지역이 접근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좀 중복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산경제다. 그러면 부산경제가 지금 피폐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른바 부산 지역 경제를 떠받들어야 할 성장 동력들, 발전 동력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얼마만큼 무엇에 의해서 세고 있는지를 이른바 실증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금융자금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얼마만큼 그리고 어디로 세고 있는지를 이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접근 캡처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임론적인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어떤 지역경제의 위기, 이런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면 지역의 시민사회는 좀 진보적인 그리고 리버럴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경제의 어떤 피폐화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저는 이 대해서도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좀 회의적인 어떤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좀 우리 정의당에서도 와 계시고 한데요. 우리 한국의 나름 레디칼한 어떤 이 정치 그룹들을 보면 기존의 이제 어떤 지역 문제를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 자본주의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앞서 제가 오늘 모두의 여러분들에게 출발점으로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위기를 독점 자본이 초래하는 어떤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정책의 실패로 보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역의 어떤 위기를 논의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언제든지 뭔가 이렇게 상쇄해낼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해서 노동정치 그리고 좀 계급적인 어떤 접근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사회 내의 어떤 급진적인 어떤 시민사회 또는 어떤 정치 그룹들조차도 지역 경제에 관한 어떤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경로우전적으로 인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색이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치 활동과 그들의 어떤
사회 운동적인 어떤 활동을 뒷받침을 해주는 좀 진보적인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연구들도 이른바 지역 문제를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 독점 자본의 어떤 그런 공간적인 어떤 전략의 어떤 문제와 이 연관시켜서 논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저는 기존의 어떤 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 리버럴하고 레디칼한 어떤 정치 그룹들과 각 지역의 시민 사회가 이런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좀 인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금융 문제만 해도 우리 한국의 이른바 좀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좌파 이른바 좀 급진적인 어떤 정치 세력들이 금융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이른바 위화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금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이윤 정식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이른바 강화하는 하나의 어떤 반동적 수단으로만 인식되다 보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대안적 금융 또는 시민적 금융, 쉽게 이야기하자면 좀 진보적인 어떤 금융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고 그리고 이른바 독점 자본의 어떤 그 공간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항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 자체를 이른바 금기시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역 운동에 있어서 레디칼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주로 이제 금융을 통해서 대안적 금융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 위기 또는 지역 사회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시민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사실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다면 이제 이 지역 순환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 처음부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역 순환 경제는 지역을 살리는 운동이지만 그 바텀라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반독점 자본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독점 자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산업 대기업들, 유통 대기업들 그리고 금융 대기업들 이런 어떤 독점 자본들의 이윤 정식을 위한 이른바 일국 차원의 공간 전략에 대해서 맞서는 운동이다. 로컬이 이들의 어떤 이윤 운동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는 로컬이 균열을 일으키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이른바 방문론적 이 키워드가 바로 지역화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지난 한 4년간, 5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역화폐,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정책적 차원의 어떤 지역화폐에 대해서 진보 정당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 문재인 정권이 정책화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로 민주당 정부가 뭐 소상공인 운동과 엮어서 이렇게 좀 이 담론, 이런 주장들을 집중적으로 내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진보적인 또는 레디칼한 그런 어떤 정치 그룹, 시민사회 그룹들이 지역화폐라고 하면 좀 속된 말로 좀 꼬롬하게 봤어요. 이게 뭐 배적적인 어떤 운동이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자꾸 인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등 이른바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 지역사랑 상품권은 완전한 의미의 지역화폐는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 또는 어떤 지자체가 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이 주도로 하는 시민화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을 등치시켜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른바 지역화폐적인 이른바 정책 수단으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열심히 했던 광역자치단체들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2019년도 정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때부터 소형 소매점의 매출은 이 V자 곡선 그래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입되면서 소형 소매점의 매출액 증가율 퍼포먼스를 보면 이렇게 꺾이고 있다가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 변곡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V자 곡선으로 회복되는데. 그 지역의 대형 소매점, 그러니까 대형 마트의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역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 요거 하나만으로도 지역화폐, 이른바 한국형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지역 화폐로서의 지역 사용 상품권은 대기업 적어도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 유통자본들의 이른바 이윤정식 운동에는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으로서의 지역 순환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인 키워드는 바로 지역 재투자입니다. 이 지역 재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리인베스트먼트라고 영어로서는 읽히는데요. 일본 말을 그대로 조금 사실 직수입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재투자란 말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광주은행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 2,600억 원, 그것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투자 또는 융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지역 재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역 재투자가 전혀 담보되지 않고 지역 밖으로 새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지역 재투자, 그 다음에 산업 대기업들의 지역 재투자, 그 다음에 유통 대기업들의 지역 재투자를 이른바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하는 그런 어떤 대응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1977년도에 미국의 커뮤니티 리인베스트먼트 액트라고 하는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왼쪽에 있었던 윌리엄 폭스마이어라고 하는 하원 의원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약 한 50년간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웰스파고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상업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뭐 뉴욕시티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의무적으로 그 뉴욕시티에 있는 금융 소외자들에 대해서 투융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바로 지역재투자법이에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종 섹터 메이커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독점 자본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 원재료라든지 중간재는 지역 안에서 조달할 것을 의무화해서 WTO 제소에서 아주 한 10년 이상의 공방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일본의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약 70%가 지역 중소기업 진흥조례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지역 내부에 이 대형 독점 자본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산업자본이건 유통자본이건 금융자본이건 지역 내부의 이른바 사업자들로부터 조달할 것을 의무화하고 지역 내부의 어떤 금융 이 자금 소유자들에 대한 어떤 이 투용자를 의무화하는 이런 어떤 법안들을 일국 차원은 아니지만 조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재투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커뮤니티 웰스 빌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써놓았는데요. 지역 공동체 부의 구축이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그냥 짤막짤막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시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게. 그리고 영국의 랭커시주에 있는 프레스톤이 또 최근에 이제 모범 사례로 지금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잠깐 앵커 기관 말씀드렸잖아요. 경상국립대 병원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그죠? 이 지역에 있는 앵커 기관들의 조달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 뭐 지식, 정보, 인재, 자금 다 포함하는 유무형의 자산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력이 지역 안을 향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을 지역주의적으로 통제하는 것. 지역주의적으로 모니터링 해내는 것. 바로 이런 어떤 운동. 이 운동을 통해서 이른바 지역의 웰스가 커뮤니티 웰스가 되어서 지역 안에서 내발적으로 이렇게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운동. 바로 뭐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웰스 빌딩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커뮤니티 웰스 빌딩의 운동을 또 규정하는 또 다른 여러 차원의 어떤 조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기업들의 어떤 이른바 이 노동자 소유 기업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풀뿌리의 어떤 대항금융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묵직하게 지역의 앵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시프트 해내는 것. 이것이 저는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매우 중요한 이런 방법론적 키워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프레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앵커 기관들의 웰스만 커뮤니티 웰스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성공했을 뿐이에요. 저는
오히려 독점 자본들의 웰스도 커뮤니티 웰스로 이렇게 이 지역주의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까지 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장 밑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역 공공은행. 이건 제가 오래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걸 이제 연구하고 담론화 해왔는데 최근에 이 지역 공공은행과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진보당이 아주 당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아주 깊은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있고요. 정의당 강승희 의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진보당 강승희 의원과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연합해서 이런 국회에 지금 현재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지역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역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지자체가 100% 또는 51% 이상 출자해서 지자체가 소유를 하되 그 운영, 투용자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코프로덕션 이른바 공동 제작에 의해서 투용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해서 이제 지역 공공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나 그리고 자본금 자체를 커머닝해서 지역주의적인 차원에서 커머닝해서 이것이 지역 안에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은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또 중요한 하나의 어떤 역할은 이렇게 해서 조성된 자본금과 시드머니를 가지고 지역 안에 있는 금융 소유자들에 대해서 투용자하고 지역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나 사업체에 대해서 이 투용자를 우선시하고 지역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용자를 또 강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공공정책에 필요한 어떤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하죠.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이 발행된 지방채를 즉시에 매입해줌으로써 이 지역공공은행이 즉시 매입해줌으로써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공공정책을 위한 자금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지역공공은행은 대안적 금융의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민주화, 재정분권에도 기여해낼 수가 있다라는 하는 이런 어떤 다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역공공은행의 가장 모범 사례는 미국의 모스타코다은행, 그 다음에 독일의 스파르카센, 그 다음에 지금 한때 이제 부실채권 문제로 지금 이제 청산되었지만 신은행 도쿄라고 하는 도쿄를 무대로 했던 이 지역공공은행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공공은행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어떤 진보적 또는 변혁적인 어떤 의의는요, 지역공공은행이 가지고 있는 화폐 민주주의론적인 하나의 어떤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 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화량 중에서 약 95%는 은행이 발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무슨 조폐공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안에 있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이른바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계좌 안에 있는 돈들 우리 이동환 선생님 2억 정도 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면은 은행이 2억 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돈 뭉치를 가지고 이동환 선생님한테 줍니까? 아니면 계좌이체로 합니까? 계좌로 그냥 딱 찍어주죠. 계좌 2억을 찍어주면서 2억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금 통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른바 우리 한국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발행된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의 95%가 은행에 의해서 민간 영리은행들의 이른바 돈벌이를 매개로 해서 발행되는 바로 통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화폐 발행의 권력을 돈벌이를 하는 민간 영리은행들이 독점하고 있다. 해서 민간 영리은행들을 루트로 해서 발행되는 이 돈은 주로 채무를 동반하고 그리고 거대한 수익을 동반하는 화폐이지 공공성을 담보하고 이른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금을 공급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편익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은행 이 예금
은행 통화가 우리 전체의 어떤 통화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바로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문제가 대형 금융자본, 은행 자본들이 화폐 발행에 관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전시, 대전광역시 지역 공공은행이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가 출자 51% 이상 출자해서 공공은행을 만들죠.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예산기금 전체를 이른바 수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시금고, 도금고와 같이 그 수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을 이제 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있는 이 자금을 자금 수요자에게 빌려주기도 하지만 신용 창조의 기능, 그러니까 은행이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100억, 1000억까지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은행은 신용 창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이 신용 창조의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이 자금을 이 유동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 공급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역 금융시장의 어떤 활성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른바 통화가 공공적인 루트로 발행하는 것을 담보해낼 수가 있다. 화폐 발행과 관련된 권력이 민간 영리은행에 독점되어 있던 것을 공공으로 되돌려올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역 공공은행은 지역 경제의 어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돼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화폐 민주주의론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 변혁적인 의의는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저는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지역 안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역 밖으로 유출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과 같은 독점 자본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어떤 중앙정부, 그에 얽힌 어떤 기득권들이 획책하는 위에서부터의 어떤 지역개발, 그로 인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버리는 지역의 작동 방식과의 어떤 싸움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껏 우리 지역을 좌지우지 해오면서 경제적, 정치적인 어떤 이속을 챙기고 지역민들의 주권을 훼손시켜왔던 지역 성장연합들과의 싸움입니다. 네 번째가 아까 제가 아주 짤막하게 생태 발자국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 성장을 근본으로 모든 이들의 공유제인 지역의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는 성장주의와의 또 싸움이기도 하다. 이렇게 위치 설정 조금 왜냐하면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자신 있게 발전하기에는 조금 비약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몽블랑 터널 사태 아세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몽블랑 터널 사태 굉장히 유명하죠.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와인 수송차가 있었고 스페인에서 역으로 이탈리아로 가는 와인이 아니라 포도 수송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대형 포도 수송차는 이른바 이탈리아산 포도를 스페인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으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포도 수송차는 이른바 이탈리아로 또 스페인 포도를 수출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몽블랑 터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차가 재밌게도 딱 맞은편에서 이렇게 같이 오다가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터널 안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뒤에서 이제 오는 이 차들이 다 이제 연쇄 충돌되면서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어떤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근데 이제 재밌게도 이런 어떤 사고와 액시던트가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탈리아 안에서 충분히 포도를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으로부터 포도를 조달하려고 했던 동기 하나.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충분히 그 도시에서 포도를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로부터 포도를 공급하려고 하면서 나타났던 이런 어떤 현상. 바로 이런 것들이 이른바 지역 순환 경제와는 대립적으로 진전되는 이른바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의미죠. 이 글로벌 경제가 주로 지역의 경제에 피폐화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생태 발자국을 늘려서 이른바 반생태적인 이런
이 현상들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지역순환 경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경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선진국들과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역의 자기 완결적인 경제 구조가 구축되는 것을 막는 글로벌화와의 싸움이다. 이걸 최근에 리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 재지역화, 경제의 재지역화이 바로 지역순환 경제입니다. 이른바 글로벌화와는 이 대립되는 그런 어떤 기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이 지역순환 경제와 관련된 담론들, 문제의식들, 그리고 이 지역순환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이 그간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 그룹에게 많이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발신되지 못했던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지역순환경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발신 운동들이 나타나고 또 리버럴한 진영 그리고 또 레디칼한 진영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는 이런 어떤 지역순환 경제가 보다 더 좀 중요한 진보 진영의 공약적 아젠다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바로 그런 어떤 바람이 바로 오늘 이 지역순환 경제 전국 네트워크가 주재하고 있는 토론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